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의 파업, 또 그에 따른 의료 대란이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전국 대형 병원들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아침이면 이른바 빅5 대형 병원 모두에서도 전공의들이 사라집니다. 병원에 따라 퇴원을 강요받았다, 수술을 취소당했다, 이런 절박한 호소가 벌써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 온라인에선 진료 기록을 일부러 다 망쳐놓고 떠나자는 전공의가 쓴 걸로 의심되는 선동까지 올라와 환자와 보호자들의 두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루 앞서 전공의들이 업무를 중단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보경 기자, 세브란스 병원은 오늘부터 출근 안 한 전공의들도 있었죠. 오늘 그 병원에서만 몇 명이나 사직서를 냈습니까? 네, 세브란스 병원에서 약 600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전공의들은 당장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박단 전공의협의회 회장도 오늘 사직서를 냈고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고대로라면 이곳을 포함해서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가 오늘까지 사직서를 내고 내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 환자들은 괜찮았습니까? 수술이 취소되거나 진료를 못 보거나 한 분은 없었나요? 네, 특히 어린이병원에 소아청소년 전공의들이 머무는 공간은 오가는 사람 없이 조용했습니다. 외래 진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입원과 수술 등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취재진이 병원을 둘러보니 이곳에서 만난 한 부모는 수술은 파업으로 취소됐는데 아이 상태가 나빠져서 급하게 입원하게 됐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젓가락 절단 수술을 국내로 해서 썩어 들어가는데 한시가 급한데 사람은 개인사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친구는 수술 시켰는데 그냥 있는 거 사실은 말도 네, 어린 아이들이라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집단 사직 움직임이 번지고 있죠. 어느 병원 총 몇 명이나 사직서를 냈는지 집계되는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표를 낸 전공의 숫자를 집계 중인데 서울에서만 1,000명이 훌쩍 넘을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빅5 병원뿐 아니라 지역의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잇따라 사직서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전 성모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전국 곳곳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당장 출근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더 많아질 걸로 보여서 혼란은 커질 걸로 보입니다. 네, 조보경 기자가 세브란스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것뿐 아니라 지금 각각 병원에서 암 환자도 또 제왕절개로 쌍둥이 출산을 앞둔 환자도 수술 연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마저 오늘 아침 갑자기 퇴원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환자들은 두려움과 막막함에 눈물을 터뜨리고 있는데 임예은 기자가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환자들이 사용하던 수액거리는 덩그러니 놓여있고 퇴원하는 환자의 보호자는 바쁘게 걸음을 옮깁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앞두고 병원 측이 입원과 수술 환자를 줄이면서입니다. 이 병원의 폐 질환으로 입원했던 A씨는 오늘 아침 갑작스러운 퇴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 6시간 내리 퇴원 원래는 머리 한번 피하고 콘서트로 치료받은 거 그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좀 아쉽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하고 해갖고 2, 3일 있다가 퇴원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퇴원하라고 그러고 하루 만에 보호자 오라고 그러고 저희는 하루 일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2달 전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뒀던 환자는 기약 없는 기다림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파업 관련돼서 이 기간이 길어지면 수술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화 받고 좀 많이 울었죠. 병을 얻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왜 굳이 나한테 그 희생을 강요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다시 수술을 할 수 있을지 당장은 알 수가 없어 환자들은 더 막막합니다. 우리가 수술을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해당 과에서 이제 선생님이 없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화가 나고 그렇죠. 제왕절개로 쌍둥이 출산을 앞둔 환자도 수술 연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을 넘어 현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정부는 일단 대형 병원의 외래 진료를 대폭 줄이고 중증 응급 환자 대응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해도 2, 3주밖에 버티기 어렵다는 겁니다. 때문에 의사들을 강하게 압박하며 의사협회 집행부에겐 면허 정지 처분을 예고하고 주동자는 구속 수사도 검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 221곳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단 행동을 하기 직전이나 하려고 예고됐을 때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명령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업무 개시 명령은 이미 이제 자리를 떠서 진료 공백을 발생시킨 상황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대거 빠지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환자 수술과 진료에 집중하고 외래 진료는 종합병원 등 다른 병원에 나눌 계획입니다. 공공병원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국군병원 응급실 12곳도 개방합니다. 기존 대형병원 이용자 가운데 절반 정도는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라 당장은 유지가 가능하다는 건데 버틸 수 있는 기간은 2, 3주에 불과합니다. 대략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아마 이제 기존에 거기 이제 계시는 교수님들 전공의를 제외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진료의 어떤 이제 피로도가 좀 이제 누적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군의관 또는 이제 공보위들 중에서 집단 행동이 길어져 심각한 차질이 생기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PA, 즉 진료보조 간호사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원이 중심인 대한의사협회도 총파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정부는 오늘 의협집행부 2명에게 집단 행동을 부추기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다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예고하는 사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수사기관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고발되면 주동자에 대한 구속 수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공천을 둘러싸고 당들마다 집안 싸움이 뜨겁습니다. 오늘 특히 격했던 곳은 열흘 전 급하게 합친 개혁신당이었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대표 양쪽이 또 충돌한 건데 이번에는 전두환과 뭐가 다르냐 이런 험한 뒷말이 오가더니 결국은 통합하기란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주황색 넥타이의 이준석 대표와 합당 전 새로운 미래의 당색인 남색이 섞인 넥타이를 맨 이낙연 대표. 지난주 한 차례 회의가 취소된 뒤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선거 캠페인과 정책 결정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자는 안건에 새로운 미래 측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반발하며 퇴장한 겁니다. 안건은 결국 표결에 붙여져 의결됐습니다. 회의에선 이게 회의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새로운 미래 측은 이준석 사당화이자 통합 정신을 깨트리는 것이라며 쿠데타에 비유했습니다.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준석 대표는 절차를 존중해달라고 했습니다. 속도감과 의외성을 좀 더 살리자는 그런 취지로 이낙연 총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그 표결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또 너무 격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는 저는 통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 봉합되는 듯 했던 갈등은 오후 늦게 다시 폭발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김종민 두 사람이 그만둘 경우를 전제로 김종인 공관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이미 이준석 대표 마음속에는 이낙연, 김종민은 이미 이 당에서 지워버린 거죠. 몰아낸 거예요. 공천권을 김종인한테 갖다 맡기기로 결심을 하고 이 통합하기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합당 후인 지난 15일 새로운 미래란 이름으로 중앙당 등록을 마친 사실이 알려졌고 이낙연 대표는 내일 오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민주당 내부 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당 소속 현역 국회 부의장이 전격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안에 들었다는 통보에 친 이재명계 인사를 꼽기 위한 명분 쌓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이런 비슷한 주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식은 최규진 기자가 전합니다.
하위 20% 대상으로 통보받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습니다. 김 부의장은 자신을 반명으로 낙인 찍고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명분을 만든 것으로 모멸감을 느낀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하위 20%에 속한 31명에게 통보를 시작한 걸로 알려졌는데 하위 20%는 경선 득표율 중 20%를 감산받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철저한 비공개와 독립적 운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것이라며 개파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민주당 현역 의원 단체 대화방에선 자신의 지역구에 친명계 원외 인사들의 후보 적합도 조사가 돌고 있다며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은 험지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역구와 무관한 사람을 여론조사 돌리니 힘이 빠진다며 중앙당이 후보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론조사에선 같은 지역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경쟁 후보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쟁력을 묻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관위 간사를 맡은 김병기 의원은 즉각 공관위에서 돌린 여론조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의 이선 퇴진까지 요구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상대적으로 잡음이 덜한 건 국민의힘인데 한동훈 위원장의 장악력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까지는 친윤계 후보들이 대부분 단독 공천을 놓치고 경선을 치르게 되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영남권 공천이 다가오고 있어 이런 평가가 계속 이어질진 미지수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단수 공천 지역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엔 최재형 의원을, 중성동갑엔 윤희숙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 사상에선 김대식 전 민주평통사무처장이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또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이 단수 공천되면서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을 포함해 대통령실 출신으로 4번째 단수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윤계이자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도 논란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경선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들도 대부분 경선을 치릅니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을 비롯해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 등입니다. 부산에선 조경태 의원과 정호윤 전 행정관이, 대구에선 김상훈 의원과 성은경 전 행정관 등이 붙습니다. 충북과 충남에서도 각각 현역 의원과 대통령실 인사들이 경선을 치릅니다. 하태경 의원 등 중량급 인사 3명이 맞붙은 서울 중성동을도 경선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이 시스템 공천으로 나름 원칙을 지켜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서울 강남을에 공천 신청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수도권 험지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영남권 현역 의원 컷오프 결과와 서울 강남 3구 등 보수 텃밭의 공천 등이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연구개발 예산 복원하라 외치다 끌려나간 신민기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없었는데 경고도 없이 바로 입을 틀어막았고 안경까지 날아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렇게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대통령실이 차단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주장도 나왔는데 이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연설 도중 고함을 치는 남성에게 경호원들이 달려듭니다.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붙들어 끌고 나갑니다. 제 안경,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날아가고 마스크 줄도 끊어졌습니다. 대화 과정도 없이 그대로 입을 막고.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기도 한 카이스트 석사 졸업생 신민기 씨입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사실상 어떤 위해도 가할 의도도 없었고 가능하지도 않았고. 카이스트 양대 총학생회도 성명을 내고 과도한 조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 목소리가 가로막힌 게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전 컨벤션 센터 건너편 인도에 피켓을 든 연구자들이 섰습니다. 이곳을 찾기로 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산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차량 행렬이 나타나자 대형 버스가 인도 앞을 순식간에 막아섰다는 겁니다. 그 사이 차는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경호처에서 나온 분인데 본인들이 이런 이제 행위를 했다, 작전이었다 이런 얘기를 좀 시인을 해서 당시 집회를 기획한 전국 공공연구 노동조합 측은 이런 과잉 경호 태도가 카이스트 졸업식 사태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혀온 나발니가 수감 중 갑자기 사망한 데 이어 시신에 멍자국이 있었다는 증언까지 더해지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조차 그 시신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는 나발니를 추모하는 수백 명을 잡아 가뒀는데 먼저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발니는 사망 하루 전날까지 웃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Я жду, я вам отправлю номер своего лицевого счета, чтобы вы с вашей огромной зарплатой федерального судьи подогревали мой лицевой счет, потому что деньги у меня заканчиваются. А благодаря вашим решениям они закончатся еще быстрее. Так что присылайте. Артем Задович, тоже там скидывайте всей зоны. 바로 다음 날, 교도소 측은 나발니의 사망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원인이 불분명한 돌연사 증후군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나발니의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됐다는 응급대원의 증언도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런 발작에 몸을 붙잡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다는데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아직 유가족조차 시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교도소 인근 한 병원에 안치돼 있다는 보도에 나발니의 모친이 직접 찾아갔지만 시신이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러시아 반정부 인사들은 나발니가 살해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감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교도소 측에서 사망 당시 영상 하나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나발니가 죽기 이틀 전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이 교도소를 방문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They murdered him. I think that everyone should understand that it is Vladimir Putin who personally ordered to kill Alexei Navalny. 나발니 부인은 뮌헨 안보회의 연단에 서서 푸틴에 경고하며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Всех находящихся в этом зале, людей во всем мире, чтобы мы вместе сплотились и победили это зло, победили ужасающий режим, который сейчас в России. 세계 곳곳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 당국은 추모객 400여 명을 잡아 가뒀습니다. 러시아 야당 지도자들은 오는 3월 17일 대선 당일 정오에 시민들이 항의의 뜻을 담아 거리로 나서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나발니의 죽음을 둘러싼 꼬리를 문 의혹들. 푸틴 대통령은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정적들의 이런 석연치 않은 죽음,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는 내내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67명이 의문사했습니다. 독극물이 든 걸로 의심되는 홍차를 마시고 죽었고 전용기가 추락해 사망했는데 계속해서 백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모스크바로 진격하겠다며 반란을 일으킨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반란 2달 만에 전용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푸틴은 애도와 함께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Что касается этой авиационной катастрофы, то прежде всего хочу выразить слова искреннего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семьям всех погибших. 권위주의와 독재를 비판하며 푸틴과 갈라선 보리스 넴초프 전 러시아 부총리는 지난 2015년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숨졌습니다. 크렘린궁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서 괴한 여러 명이 넴초프에게 총을 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푸틴은 극단주의자들의 과격한 행동이라며 직접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전 러시아 정보요원인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는 내부 고발을 한 뒤 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2006년 같이 일했던 동료 요원들을 만나 홍차를 마셨는데 3주 후 사망했습니다. 찻잔과 몸 안에서 방사성 물질 폴로늄이 발견되면서 홍차 독살이라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독극물을 마시고도 살아남은 이들은 갖은 죄명으로 수감됐습니다. 러시아 반정부 활동가 카라무르자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독극물 공격을 받고서 치료받았고 지난해 수감된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지난 2020년 독극물 테러를 당하고 생존한 나발니는 횡령과 극단주의 선동 등의 혐의로
악명 높은 교도소를 전전하다 끝내 숨졌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내가 내는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한 건 당연하죠. 그런데 2,000세대가 사는 대규모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갈등을 빚는 주민들이 서로 박치기를 하고 둘러맨 뒤에 던지려고까지 했다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개 동 2,000여 세대가 사는 남산타운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곳 주민들은 지난 3년 동안 관리비를 한 번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몇몇 동대표 임기가 끝난 뒤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후임 대표를 뽑지 못해 동대표 회의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저희 차를 밟아요. 저희 차를 밟고 한 주민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을 폭행해 전치 6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달라들어서 아까움을 머리로 박고 들이매가지고 던지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주민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임대차를 뽑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 있어서 이제 선관위가 제소를 하고 2,000세대가 지난 3년 동안 낸 돈은 50억 원쯤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동의 없이 월급을 무단으로 올렸다며 관리소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 동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절차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걸 싹 무시하고. 관리사무소가 경비와 쓰레기 수거 등 각종 입찰을 마음대로 결정해왔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그냥 무시를 해버리면 볼 수가 없어요. 관리소 측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승인을 받은 일이라며 주민들끼리 싸움이라 개입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최소 1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하지만 임대아파트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임대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 법안은 3년째 국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우수, 눈이 녹고 비가 온다는 봄의 길목입니다. 그런데 비가 봄을 재촉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지역에선 태풍에 버금가는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사고가 잇따랐는데 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난간 너머 검은 바다가 보이고 거센 파도가 넘실댑니다. 표류 중인 배가 아니라 바다 위에 띄운 이른바 해상 펜션입니다. 어젯밤 11시 58분쯤 이곳에 머물던 가족들이 할머니가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한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사천에는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해경과 어촌 계장이 배를 타고 일가족 5명을 구했습니다. 어제부터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를 정도로 전국이 포근했지만 곳곳에 여름비처럼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산간 지역에 200mm가 넘게 왔습니다. 하천이 삽시간에 불어나 달리던 차량이 고립되고 가로등이 휘는 등 밤사이 비 피해만 19건이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남 완도에서도 어젯밤 빗길에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엔 오늘까지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 방향 호남고속도로에서 차 3대가 미끄러지며 서로 부딪혀 5명이 다쳤습니다. 전국을 적신 비는 오늘 오후부터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강원 동해안 등에 많은 눈이 내립니다. 일부 해안과 산지엔 10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돼 기상청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기온이 오르고 비도 많이 내리면서 겨우내 얼었던 땅이 너무 빨리 녹아버리는 것도 위험하죠. 옹벽이 무너지고 저수지 얼음이 깨지면서 자칫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계속해서 정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따라 이어진 옹벽 옆. 중장비가 흙과 돌을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오늘 새벽 6시 충북 청주의 한 도로 진입로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차가 다니지 않는 이른 시간이라 피해는 없었지만 도로가 12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최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녹았던 옹벽이 어제부터 내린 비까지 맞아 약해져 붕괴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강원도 횡성군 몸에 밧줄을 맨 구조대원이 얼어붙은 저수지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갑니다. 멀리 물에 빠진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보입니다. 기진맥진한 강아지에 다가가는데 얇아진 얼음이 깨지며 소방관 역시 물에 빠집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강아지를 붙잡고 다른 소방관들이 밧줄을 당겨 끌어올립니다.
최근 3년 해빙기 사고는 모두 143건입니다.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얼어있던 집안이 녹으면서 축대나 도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7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얼음 낚시 중 빠진 순환사고, 떨어지는 돌이나 얼음에 맞는 산악사고가 각각 29건이었습니다. 어제 속리산 국립공원에서도 낙석에 쓸려 등산객 1명이 숨졌습니다. 소방청은 땅과 얼음이 녹는 2, 3월에는 균열이 있는 축대에 다가가지 말고 야외 활동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지난 설 연휴 배관을 타고 올라가 빈집을 턴 남성이 6년 전 붙잡혔던 경찰관에게 또 붙잡혔습니다. 경찰관은 CCTV를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봤다는데 알아본 건 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관을 보자마자 90도로 인사하고 그 자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설 연휴였던 지난 11일 밤, 목욕용 가방을 어깨에 둘러맨 40대 남성이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불이 꺼진 울산의 한 주택 2층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돼지 저금통과 귀금속통을 훔쳐 나오는 길입니다. 120만 원어치 물품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은 임병창 경위. CCTV 속 남성을 보자마자 6년 전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이 남성, 당시 구속시켰던 빈집털이범이었던 겁니다. 체포를 하고 조사를 받고 구속을 시킨 사람들은 얼굴이나 이름, 나이를 대부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는 순간에 아, 이놈이다라고. 임경희는 동선을 추적해 범행 사흘 만인 지난 14일 남성이 머무는 숙소를 덮쳤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한 순간 남성은 임경희에게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망을 시도도 않고 범행 일치를 실토했습니다. 저도 이게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인상이기 때문에 저를 보자마자 이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아, 잘못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지난해 9월 출소한 남성은 이렇게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여죄를 확인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국내 치킨 빅3 중 하나죠. BHC 치킨이 일부 메뉴 닭고기를 더 저렴한 브라질산으로 바꾸고도 오히려 가격은 더 올린 걸로 나타나 소비자들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치킨은 이렇게 가격 올려 소비자 원성을 사도 계속 사 먹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훌쩍 뛴다는데 정아람 기자가 전합니다. BHC 치킨 인기 메뉴 중 하나입니다. 원산지는 브라질입니다. 지난해 5월 국내산 수급이 어렵다며 10개 메뉴 닭고기를 브라질산으로 바꾼 겁니다.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 가격은 국내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이 업체는 지난해 말 원부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치킨값을 최대 3,000원 올렸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순살 메뉴와 비교해보니 국내산을 쓰는 다른 업체보다도 더 비쌉니다. 가격을 그대로 둔 채로 더 싼 재료로 바꾸는 걸 우리가 스킨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는 오히려 가격도 올렸기 때문에 이중으로 소비자를 기만한다. BHC 영업이익은 한 사모펀드가 대주주가 된 이후 4년 동안 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런데도 꾸준히 가격 인상 전략을 쓰는 건 크게 손해보지 않을 거란 믿음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또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은 지난해 빅3 가운데 가장 먼저 가격을 올렸는데도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180%가량 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소비 관성을 버리기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치킨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주변 지인들도 많이 좋아하고 잘 먹으니까 끊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만 원대라서 부담이 있긴 하지만 가족끼리 한 끼 때우기에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서 주문해서 먹고 있습니다. BHC 치킨은 원산지 변경 당시 가맹점과 고객에 안내했다며 오는 4월과 5월 중 다시 국내산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다시 의료대란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의사들 집단 행동에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까지 하며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집단 사직 움직임은 되레 번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과거 파업 경험들을 분석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지 서효정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건 이번까지 모두 4번입니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반대 때는 파업을 주도한 의협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서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파업에 나오지 않은 의사들에게 사유서를 요구하는 등 강제성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고 면허가 박탈됐습니다. 그러자 2014년 원격 의료 반대 파업 때는 투표를 하면서 불참 사유서를 받지 않는 등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의사들이 병원 문을 닫고 진료 현장을 벗어나겠다는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주도한 사람들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의사들은 집단 행동에 앞서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공공의대 설립 반대 때처럼 업무 개시 명령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끄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개시 명령의 효력을 없애려고 사직서를 내는 방법도 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이번엔 주도자뿐 아니라 집단 행동에 참여한 의사들 모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기를 꺼도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점검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미 사직서를 냈어도 명령은 효력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은 사직서를 낸 지 한 달 지나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사직서를 냈다 하더라도 업무 개시 명령은 발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각 병원에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했고 주요 병원들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의사 면허 번호를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환자를 살리는 의사가 올렸다고 하기에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병원을 나가기 전에 환자들의 처방약 용량을 10분의 1로 바꿔두라는 등 진료에 혼선을 주고 나가자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란 제목이 보입니다. 인계장 바탕화면과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오라고 합니다. 인계장은 교대하는 의료진에게 환자 정보를 넘겨주는 겁니다. 결국 환자와 관련된 자료를 다 지우라는 걸로 추정됩니다. 의사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의사 면허 번호를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트 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놔라. 복구할 수도 있으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제일 좋다고도 적었습니다. 꼭 처방해야 하는 약을 쉽게 묶어놓은 걸 이상하게 바꾸라는 겁니다. 수술을 보조하는 PA 간호사들이 의사 아이디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도 바꾸라고 합니다.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내용을 보고 실행에 옮겼다는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면 이분 입장에서는 진료 거부 혹은 이제 업무 방해 이런 범죄를 교사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엔 한 대학병원 의료진들의 메신저 대화 일부가 올라왔습니다. 환자의 퇴원 요청에 비속어와 함께 내일부터 전공의가 없으니 가라고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의혹이 불거진 대학병원 측은 다른 병원도 사용 가능한 메신저 대화라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담보로 집단 행동에 나선 나라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배양진 기자입니다. 자, 최근 의사 수를 늘리려는 나라는 우리뿐이 아닙니다. 독일, 영국도 고령화에 대비한다며 각각 5,000명, 6,000명 이상 큰 폭으로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이유죠. 미국과 일본 등도 20년에 걸쳐 최대 38%까지 증원했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같이 의사들이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 행동에 나선 나라는 없었던 겁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에게 물으니 의료 체계의 차이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구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공공 소유 병의원이 절반이 넘어요. 의사들이 많아지는 것이 오히려 근무 여건을 편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선 정해진 파일을 나눠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의사수 증원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결국 밥그릇 싸움이 돼버렸던 거죠. 의사협회 측도 이를 사실상 인정합니다. OECD 국가는 일종의 공무원이에요.
공공의료원에 월급받고 취직하는 거고 대한민국은 민간 자영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독일,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의료 체계는 다르더라도 의사들 간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본질은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 체계를 가진 일본의 경우엔 의사의 대도시 집중과 의사 부족 문제를 인정하고 의사 증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입이 줄어들 거란 우려도 있었지만 파업만큼은 안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매달 4,500원, 일본 정부가 이르면 2년 뒤부터 새로 걷겠다고 밝힌 저출산세입니다. 다자녀 가구를 지원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 일본보다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우리나라로서는 반응이 어떤지 또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김연예 도쿄특파원이 일본인들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국가 과제로 여기는 일본. 일본 정부가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해 아이를 더 낳게 하겠다며 최근 어린이 육아 지원법 등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아이 셋 이상이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아동수당은 고등학생 자녀에게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엔 급여도 100%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 오는 2028년까지 매년 3조 6천억 엔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이 중 1조 엔을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国民1人当たり約500円弱という数字を申し上げております。 일본 국민 한 명당 우리 돈 약 4,500원. 사실상 저출산세가 생겨난 셈입니다. 아이를 둔 부모는 지원이 늘어난다면 반가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子供を育てる上ではすごい助かる部分が多いかな。ちょっとしょうがないかなっていう感じですね。自分が払うだけではなくて多分他の人にも迷惑かけちゃうっていうところだったとは思うんですけど。 하지만 젊은 층의 생각은 다릅니다. いやまあ苦しいですね。生活として。はい。若い人への支援とかそっちじゃないですかね。 실제로 증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야당은 육아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NHK 조사에서도 육아 증세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31%로 타당하다는 대답을 앞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왼편에 정부라고 낙인한 이 볼트. 다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봉인해둔 걸로 사람으로 따지면 인감도장 같은 건데 이 봉인제가 도입 62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유가 뭔지 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뒷 번호판엔 다른 색깔 2개의 볼트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왼쪽 볼트, 무궁화꽃 배경에 정부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실상 자동차의 인감 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훔쳐가거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지난 1962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볼트, 오래되면 녹물이 나와 보기도 별로고 발급과 재발급에 시간과 돈이 들어 꽤 귀찮습니다. 한번 풀면 망가지도록 설계됐는데 만약 이걸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무궁화 볼트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도로 CCTV와 반사필름 번호판 등 기술 발전으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겁니다. 봉인 제도가 폐지가 되는 거지 번호판을 탈부착이 용이하다거나 번호판을 떼고 다니신다거나 혹시나 그런 분들은 없도록 또 한편 앞으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은 보험으로도 보호받기 힘들어집니다.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내일 공포합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2달 전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 커플도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동성 커플 2쌍이 축복 기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조소희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평생을 가톨릭 신자로 살았지만 한 번도 얘기할 순 없었습니다. 성가대도 하고 나름대로 되게 활동을 좀 열심히 하다가 하면 할수록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제 정체성도 드러낼 수 없고 성소수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달 전 교황청이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허용하자 동성 커플 2쌍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축복을 청할까 말까 그리고 어느 신부님께 청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신부님께서 흔쾌히 응해 주셨어요. 지난달 이들은 신부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 내가 진짜 받아들여주고 있구나.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생각에 진짜 막 눈물, 콧물을 엄청 흘리면서 기도를 올린 신부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며 주님의 축복에서 그 어떤 이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실제로 해당 신부와 기도가 이뤄진 성당에는 비난과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가톨릭은 동성 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차별받고 소외됐던 사람들에겐 큰 위로를 주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부님께 큰 십자가를 지게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인터뷰에서 부도덕한 기업인에 대한 축복은 반대하지 않으면서 동성 커플 축복에 반대하는 건 위선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이 급식실에서 저녁을 먹다가 급식실 할머니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손녀 같은 학생에게로 시작하는 편지였는데 어떤 사연인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몽골터뷰 이상엽 기자입니다. 할머님께서 갑자기 뭐를 하나 제 주머니에 이렇게 찔러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날 급식 메뉴 중에 요거트가 있어서 곧 있으면은 이제 수능도 볼 거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용기를 주고 싶다 하는 마음에 제가 이제 편지를 썼죠.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 갓 대학생이 된 조유빈 씨는 급식실에서 있었던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수능을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자체에서 할머님들 일자리 주는 식으로 간단한 청소 업무를 할머님께서 갑자기 뭐를 하나 제 주머니에 이렇게 찔러 넣어주시는 거예요. 요거트라도 챙겨주신 걸까? 그날 급식 메뉴 중에 요거트가 있어서 그게 하나 남아가지고 인사 잘하는 학생한테 하나 끼워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글자씩 꾹꾹 눌러 쓴 편지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손녀 같은 학생에게 언제나 밝은 미소로 먼저 인사하고 상냥한 언어로 답해주어서 고마웠어요. 학생은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회인이 될 거라고 믿어요. 긍정적인 생각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왜 고3 수험생에게 편지를 썼던 걸까? 할머니를 만나봐야겠습니다. 할머니가 국화꽃을 기른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에 계실 것 같아요. 할머니는 80쯤 돼서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대학교에서 청소년 심리 상담도 공부했습니다. 저는 I can do it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단어를 떠올리면은 아무리 내가 힘이 없어도 좀 용기가 나는 것 같고 나는 나한테 힘을 주는 것 같아서. 고3 수험생 주머니에 편지를 넣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뎌낼 거야. 유빈이 파이팅. 저한테는 무슨 일이세요? 한 10년은 젊어 보이고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축구를 이끌었던 클린스만 감독, 해임되고 나서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선임되기 전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게 농담으로 우리 감독직을 제안했는데 진짜 감독이 됐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1년 전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정해진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벤투 감독 선임 때와 같이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했고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감독 후보군을 추리고 검증 과정을 거쳐 2명의 최종 후보를 올려 축구협회장이 1명을 최종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전한 클린스만 감독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우리 축구 감독으로 선택받은 건 우연에서 시작됐다고 털어놨습니다.
2022년 12월 카타르 월드컵 때 경기장 VIP 구역에서 만난 정몽규 회장에게 감독을 찾고 있는지 농담 삼아 말을 건넸는데 정 회장이 화석처럼 굳어지며 진심인지 다시 물어봤다는 겁니다. 클린스만은 다음 날 정 회장을 다시 만나 커피를 마셨고 몇 주 뒤에는 정 회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두 사람의 개인적인 친분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클린스만 감독은 이 인터뷰에서 정 회장과 돈독한 사이였다고 과시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몽규 회장의 사무실과 5분 거리에 있는 호텔에 머무르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만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전력강화위원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런 자문기구가 있는 줄 몰랐다고 털어놨는데 결국 주요 의사결정을 시스템보다 회장과 직접 연락해서 해결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감독 인선 과정에 대한 논란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탈락의 원인을 선수 탓으로 돌려 비판받았죠. 그런데 헤어초크 수석 코치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선수단 중에 불화가 있었고 그게 이제 경기력에 영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질 전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4강 탈락의 책임을 선수 탓으로 돌려 비판을 받았습니다. 감독의 전술과 태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선수들의 분란이 대표팀이 무너진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선수단 내부의 균열이 드러나면 그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게 감독이지만 그런 책임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표팀을 떠난 이후로도 클린스만 사단은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번엔 헤어초크 수석 코치까지 나섰습니다. 오스트리아 언론에 칼럼을 기고했는데 요르단전에 패배한 이유를 선수들에게 떠넘겼습니다. 헤어초크 수석 코치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이 팀 정신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썼습니다. 또 선수 간 다툼을 훈련장이 아닌 식당에서 본 적은 없다면서 단 몇 분 만에 우리가 몇 달 동안 힘들게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무너졌단 말을 남겼습니다. 선수단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헤어초크 수석 코치는 정몽규 회장에게 정치적 압력이 가해졌다며 정몽규 회장은 우리를 지지했지만 굴복해야 했다고 경질 배경을 다른 곳에서 찾기도 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절기상 우수인 오늘 아침부터 전국에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강원 동해안에만 비가 내리고 있지만요. 내일 다시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동해안에 따라서는 5에서 15mm, 경남은 최고 20mm까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들도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 따라서는 내일부터 많은 눈도 쌓이겠습니다. 장시간 강약을 반복하면서 내릴 텐데요. 특히 적설량이 최고 10cm 이상까지 예상되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찬바람을 가득 품고 와서 밤사이 기온을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오늘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아지겠고요. 서울도 내일 아침 기온 2도로 평년보다는 높지만 오늘 아침에 비해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고요. 공기질은 비교적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춘천, 광주 5도, 대전 1도, 부산은 10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7도, 전주 창원 10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곳곳에 비나 눈 소식이 잦아서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